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오후 백악관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양국 정상은 한미 동맹 강화와 한반도 평화에 대한 공동 의지를 확인했습니다. 어제 오후 문 대통령의 국회의사당 방문에는 여러 한국계 의원들도 참석해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어제 정상회담을 앞두고 아시아계에 대한 증오범죄 방지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올 가을 학기에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는 마스크를 완전히 벗고 정상 수업을 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어제 재무부가 암호화폐를 이용한 세금 탈루 방지 대책을 내놨습니다. $10,000 이상의 암호화폐 거래는 국세청에 신고하도록 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오늘 오후 4시 기준 미 전역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어제보다 29,701명, 사망자는 654명이 늘었습니다. 뉴욕의 확진자는 1,337명, 사망자는 24명이 늘었고 뉴저지의 확진자는 444명, 사망자는 32명이 늘었습니다. 커네티컷의 확진자는 206명, 사망자는 4명 증가했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미국을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후 백악관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오후 2시부터 두 정상의 단독 회담에 이어 확대 정상회담까지 총 3차례 회담에서 양국 정상은 한미 동맹 강화와 한반도 평화에 대한 공동 의지를 확인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백악관 국빈 만찬장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 확대 회담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리더십으로 코로나 극복과 국민 통합에서 성공을 거둔 데 세계의 모범이 되고 있는 것을 축하드린다고 밝혔습니다. 또 한미 양국은 70년이 넘는 굳건한 동맹이고 미국은 한국이 가장 힘들었을 때 한국을 도와주고 이끌어준 영원한 친구라며 코로나 확산 이후 첫 순방지로 미국을 방문하고 바이든 대통령과 새 정부 인사를 만나 매우 기쁘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또 우리 양국은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서로 문을 닫지 않고 서로 방역을 돕고 관계를 유지했다며 반도체, 배터리를 비롯해 코로나에서도 양국 기업들의 성공적인 협력 사례가 일어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한미 동맹에 대해 전 세계의 평화와 안정에 필수적이라고 밝히고 미국과 한국은 여러 가지 공통 희생을 포함해 오랫동안 역사를 공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자신과 문재인 대통령, 우리 양 팀은 오늘 공통 의제를 갖고 매우 유익한 대화를 나눴다며 앞으로 우리 양국이 계속 논의를 지속하기를 바란다고 밝히고 한미 양국 관계가 더욱더 성숙해서 여러 가지 새로운 도전에 함께 협력해 나가기를 기대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정상회담에 앞서 백악관 이스트룸에서 진행된 한국전 참전용사 라이프 퍼켓 대령의 명예훈정 수여식에 참여해 한국전 참전용사들의 용기와 희생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어제는 간담회 참석차 워싱턴 DC 국회의사당을 방문했습니다. 행사장에는 한국계 의원들도 참석해 문 대통령의 방미를 환영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오후 미 국회의사당에서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 등을 만나 한미 동맹의 발전, 한반도 평화와 호혜적 협력 등을 위한 의회 지원을 당부하고 다양한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특히 행사에는 앤디 킴, 메릴린 스틸랜드, 영킴, 미셸 박스틸 등 한국계 하원 의원들이 참석했습니다. 이들 의원들은 문 대통령의 방문을 환영하며 한국의 전략적 중요성을 여러 차례 강조했습니다. 앤디 킴 의원은 부모님께서 50년 전 가난한 한국에서 이민을 왔는데 하원 의원으로 대통령을 의사당에서 만나니 감격스럽다고 소감을 밝히고 한미 관계는 북한이나 중국에 대한 관계 차원이 아니라 한국 자체만으로도 미국의 매우 중요한 전략적 파트너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지난 1월 한복을 입고 의회 취임식에 참석해 화제가 된 메릴린 스트릭랜드 하원 의원은 한국이 잘 되면 미국도 잘 된다며 양국 간에 협력할 분야가 많다고 말했습니다. 영킴 하원 의원도 양국 의회 간 교류 활성화를 바란다며 한미 정상회담이 성공적이고 건설적으로 개최되기를 기원한다고 전했고 미셸 박스틸 하원 의원은 양국의 동반자 관계가 계속 강화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한미 동맹은 세계에서 가장 모범적인 동맹이라면서 앞으로도 함께 같은 방향으로 갈 것을 약속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어제 하원에서는 한반도 평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한국전쟁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 북미 간 연락사무소 설치 등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구체적인 조치들을 담은 의회의 첫 번째 법안입니다. 어제 하원에서 발의된 한반도 평화 법안은 하원 민주당 의원 4명이 공동 발의했습니다.
하원 외교위 소속 브래드 셔먼 의원이 주도했고 한국계 앤디 킴 의원을 비롯해 록 한나 의원, 그레이스 맹 의원이 참여했습니다. 셔먼 의원은 이날 홈페이지를 통해 한국전쟁 공식 종식을 다룬 구속력 있는 평화협정을 위해 진지하고 신속한 외교적 노력을 촉구하는 한반도 평화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전쟁 종전선언과 북미 연락사무소 설치 촉구, 미국인의 북한 여행 금지 규정 재검토 등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구체적인 조치들을 담은 의회의 첫 법안입니다. 법안은 남북 정상은 2018년 4월 27일 판문점 회담에서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하고 항구적이고 견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미국이 관여하는 회담을 적극 촉진하겠다고 했다며 이를 감안해 미 국무장관은 남북한과 미국 간의 공식적이고 최종적인 종전을 포함한 구속력 있는 평화협정을 추구하면서 남북과 진지하고 긴급한 외교적 관여를 추구해야 한다고 적시했습니다. 이를 위해 미 국무장관은 법안 발효 180일 이내에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합의 달성을 위한 명확한 로드맵 등을 의회 보고서로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한편 바이든 대통령은 어제 아시아계에 대한 증오범죄 방지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침묵도 범행에 공모하는 것이라면서 증오와 편견을 멈추기 위해서 목소리를 내고 행동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어제 백악관에서 아시아계에 대한 증오범죄 방지 법안에 서명하고 침묵은 범행을 공모하는 것이고 우리는 공모할 수 없다며 목소리를 내고 행동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수세기 동안 아시아계와 하와이 원주민들, 태평양섬 주민들 등 다양하고 활기찬 공동체들은 종종 넘어지거나 잊혀지거나 무시돼 왔다며 상처 입은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우리는 여러분을 보고 있다는 것이고 의회 역시 그렇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증오와 편견을 멈추기 위해 헌신하고 있다고 피력하고 아시아계에 대한 혐오 역사가 미국적이지 않다는 비판도 반복했습니다. 한편 첫 아시아계 부통령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은 상원 의원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면서 이날 서명식을 열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코로나19 증오범죄 법안 통과를 도운 양당 의원 모두에게 감사드린다며 여러분 덕분에 역사는 우리가 증오에 맞서 싸우기 위해 행동했던 이날과 순간을 기억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날 서명식은 CDC가 백신 완전 접종자들에게 규제 조치를 완화함에 따라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백악관 내 최대 규모로 열렸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오는 가을 학기 완전 대면 수업을 계획하고 있는데요. 가을 학기에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는 마스크를 완전히 벗고 정상 수업을 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어제 앤서니 파우치 국립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 소장은 CNBC 인터뷰에서 만약 아이들이 코로나19 백신을 접종받는다면 오는 가을 학기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 마스크를 완전히 벗는 상황이 실현 가능하고 실제로 권고되리라고 생각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저 지켜봐야 한다면서도 백신 접종을 계속 진행한다면 가을 미국에서 확진자가 급증할 가능성은 낮다고 봤습니다. 아울러 첫 접종 후 1년 안에 부스터샷을 맞아야 할 수 있다는 기존 발언을 바꿨습니다. 파우치 소장은 백신이 제공하는 보호 효과가 얼마나 지속될지 모르기 때문에 부스터샷이 절대적으로 필요할지 현 시점에서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언젠간 부스터샷을 맞아야 할 수 있겠지만 그게 언제인진 모른다며 1년이 걸릴지 1년 이상이 걸릴지도 알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식품의약국은 12세에서 15세에 대한 화이자 백신 긴급 사용 승인을 허가했습니다. 이후 해당 연령대 아이들에게 접종을 공식화한 지 일주일도 안 된 지난 11일 기준 12세에서 15세 청소년 50만 명 이상이 코로나19 백신을 접종받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어제 재무부가 암호화폐를 이용한 세금 탈루 방지 대책을 내놨습니다. $10,000 이상의 암호화폐 거래는 국세청에 신고하도록 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재무부는 어제 보도자료를 통해 바이든 대통령이 제안한 1조 8천억 달러 규모 미국 가족계획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일련의 조세 준수 준칙을 발표했습니다. 재무부는 특히 암호화폐를 중요한 관심사로 제시하면서 세금 탈루 등 다양한 불법 행위를 조장함으로써 중요한 탐지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앞으로 $10,000 이상의 암호화폐 거래는 반드시 국세청에 신고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재무부는 현금 거래와 마찬가지로 $10,000 이상의 암호화폐 자산을 수령하는 기업체들도 신고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암호화폐 거래소, 암호화폐를 수용하는 결제 서비스 계좌 등이 모두 신고 대상에 포함됩니다.
CNBC는 재무부와 증권거래위원회 규제 담당자들이 곧 암호화폐 규제에서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경고를 보내왔다고 전했습니다. 탈세를 잡아 대규모 부양책 자금을 마련하겠다는 바이든 행정부 구상과 발맞춘 흐름입니다. 실제로 재무부 추산에 따르면 2019년 미 정부가 징수해야 했던 세금과 실제 납부된 세금 간에는 6천억 달러 가까이가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족이민 1순위 영주권 접수 가능 우선일자가 5개월이나 진전했습니다. 이 A순위는 비자 발급 우선일자와 접수 가능 우선일자 모두 오픈 상태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국무부가 어제 발표한 2021년 6월 비자 블런틴에 따르면 수개월간 답답한 흐름을 지속했던 가족이민 영주권 문호가 일부 개선됐습니다. 시민권자 성년 미혼자녀에 해당하는 가족이민 1순위의 경우 비자 발급 우선일자는 10일 소폭 진전한 데 그쳤지만 접수 가능 우선일자는 2015년 10월 1일에서 2016년 3월 1일로 5개월 진전했습니다. 가족이민 중 가장 좋은 상황인 이 A순위의 경우는 접수 가능 우선일자가 전달에 이어 다시 1개월 진전한 2021년 5월 1일로 비자 발급 우선일자와 접수 가능 우선일자 모두 사실상 오픈 상태를 이어갔습니다. 가족 2 B순위 영주권자 21세 이상 성년 미혼자녀는 비자 발급 우선일자와 접수 가능 우선일자가 각각 1주, 8주 개선됐고 가족 3순위 시민권자 기혼자녀는 각각 10일과 6주 진전했습니다. 가족 4순위 시민권자 형제자매는 비자 발급 우선일자는 1개월 진전했지만 접수 가능 우선일자는 동결됐습니다. 한편 취업이민은 지난달에 이어 이번 달에도 모든 순위가 오픈 상태를 유지했습니다. 취업이민의 모든 순위는 2020년 9월 중 문호부터 지금까지 비자 발급 우선일자와 접수 가능 우선일자가 모두 오픈된 상태입니다. 현재 뉴저지주에서는 내년 1월 1일까지 세입자 퇴거 유예 행정명령이 내려져 있는데요. 코로나19 사태가 끝난 뒤 세입자들의 퇴거 대란을 막기 위해서 주의회가 7억 5천만 달러를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뉴저지주의회가 현재 내년 1월 1일까지로 정해져 있는 세입자 퇴거 유예 행정명령의 내용을 조정해 종료기간을 앞당기는 대신 총 7억 5천만 달러를 세입자들에게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세입자 지원 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와 퇴거 유예 행정명령으로 집, 아파트를 임대하고 있는 소규모 임대 부동산 소유주들의 피해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해 임대료를 내지 못한 세입자들이 많지만 행정명령으로 인해 퇴거 소송을 제기해도 법원에서는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주상원의 브라이언 스택, 론 라이스 의원 등은 이런 임대부동산 소유주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세입자 퇴거 유예 행정명령의 종료기간을 7월 31일로 5개월 정도 앞당겨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반면에 세입자들은 저소득층은 임대료의 절반, 중간소득층은 임대료의 75%를 내면 8월 31일까지 퇴거를 시키지 않되 이후에도 계속 임대료를 내지 못하는 세입자들에 한해 지원금을 줘서 홈리스가 되지 않게 막겠다는 겁니다. 뉴저지주는 현재 주 법원에 제기된 퇴거 소송이 7만 건에 이르는데 일부에서는 내년 초부터 판결이 나오기 시작하면 대규모 퇴거 사태가 일어날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위스콘신주에서 경찰이 시속 82마일 이상으로 달리는 테슬라의 자율주행 자동차 안에서 잠든 운전자를 적발했습니다. 자율주행 자동차의 안전규제 강화 요구가 다시 일고 있습니다. 위스콘신주 경찰은 지난 16일 오전 8시께 케노샤 카운티의 94번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는 2019년형 테슬라 자동차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문제의 차량에 접근한 경찰은 운전자가 완전 자율주행 기능의 운전대를 맡긴 채 눈을 감고 잠이 들었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경찰은 시속 82마일로 달리는 차 안에서 운전자는 머리를 숙이고 있었고 도로를 살피는 기색이 전혀 없었다면서 경광등과 사이렌으로 차를 멈춰 세우라는 신호를 보냈지만 반응이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운전자는 2마일가량을 더 달린 후에야 기척을 느끼고 경찰 지시에 따라 차를 세웠습니다. 운전자는 시카고 북서 교외 도시 펠러타인에 사는 38살 미툴 파텔로 확인됐고 피곤했지만 잠든 상태는 아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자동 조종 기능을 작동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지만 예기치 못한 일이 발생할 시 즉각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며 부주의한 운전을 이유로 벌금 처벌을 내렸습니다. 테슬라는 웹사이트를 통해 오토파일럿 기능을 이용할 때도 운전자는 운전대에 손을 떼지 말고 언제든 직접 운전할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알레한드로 마요르카스 국토안보부 장관은 어제 보도자료를 통해 이미 세관 단속국의 조지아주 어윈 카운티 내 구금시설 운영업체와의 계약을 최대한 빨리 파기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애틀랜타에서 남쪽으로 약 320km 떨어진 오실라에 있는 이 시설은 현재 불법 체류자 300여 명을 수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구금시설 내 코로나19 검사 및 치료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고 일부 여성 수용자는 본인 동의 없이 강제로 산부인과 수술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등 각종 인권 침해 논란에 휩싸인 바 있습니다. 필 머피 주지사와 스티븐 스위니 주 상원 의장은 부부 합산 연소득이 $150,000 이하면서 최소 1명의 부양 자녀가 있는 뉴저지 납세자를 대상으로 최대 $500 주 소득세 환급금을 지급하는 방안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상은 뉴저지에 거주하면서 2020년 연소득이 부부 합산 $150,000 이하의 최소 1명의 부양자녀가 있거나 편부모 가정의 경우 연소득이 $75,000 이하면서 최소 1명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로 약 76만 4천 가구가 수혜를 받게 됩니다. 환급 금액은 최대 $500까지로 연소득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존 리우 뉴욕주 상원의원은 최근 음주운전 처벌 기준을 기존 혈중 알코올 농도 0.08% 이상에서 0.05%로 단속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패키지 법안을 상정했습니다. 리우 의원은 지난 19일 운전자의 인지 능력은 혈중 알코올 농도 0.05% 이상부터 매우 빠르게 저하된다며 이번 회기가 끝나기 전에 이 법안을 통과시키는 게 최우선 과제라고 밝혔습니다. 연방교통안전위원회는 2012년부터 각 주의 음주운전 처벌 기준인 혈중 알코올 농도를 0.05%까지 내리라고 권고했지만 현재 미국에서는 유일하게 유타주에서만 음주운전 처벌 기준을 0.05%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맨해튼 허드슨 강에 오늘 오전 인공섬이 개장했습니다. 오픈웨스트 14번가 강변에 있는 인공섬은 딜러폰 펄스텐버그 가족재단이 $2억 3,500만 달러를 투자해 만들어졌습니다. 섬의 면적은 1만 제곱미터이고 수면에서 4.5m에서 18.8m 위에 위치해 700석 규모의 원형 경기장과 휴식 공간, 식사 공간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35종 114그루의 나무와 65종의 관목 등이 심어져 있습니다. 입장은 무료지만 정오부터 오후 8시 사이에 입장하려면 예약이 필요합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토요일은 대체로 구름이 많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91도, 섭씨 33도, 밤 최저 기온은 70도, 섭씨 21도로 예상됩니다. 일요일은 화창하겠습니다. 월요일은 구름이 많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미 동부 최대 한인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